그 유전적인 요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죠? 근데 유전적인 요소도 정말 중요한 어떤 그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이 받쳐지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는 목장의 기본이지만 제가 유전적인 요소만큼 중요한 부분은 현 시점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왜냐하면 유전적인 것들은 지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영적인 부분을 첫 번째 언급을 한 것은 그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유전적인 요소를 말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두 번째로 미뤘는데 정말 기본적인 요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바탕적으로 기본이 돼주지 않으면 능력은 최대한 발휘가 안 되는 거죠. 유전적인 진보는 엄청나게 진보를 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목장했을 때 제가 1970년도에 목장했을 때하고 지금 2000년도, 22년도에 보면 이 유전 역사에 보면 아주 꾸준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농가 2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부분은 진보를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렇게 진보를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저 유전 능력을 지금 100% 발휘하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거든요. 이 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만큼인데 혹시 우리 소는 이만큼밖에 생산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들은 왜 안 나올까? 이게 우리가 기본을 못해서일까? 아니면 영양적인 부분일까? 아니면 수의적인 부분일까? 우리 목장 환경이 그럴까? 그러면 이 부분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전적인 진보는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분만 지수를 어디에다 초점을 둘 건지 경쟁력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목장에서 저 소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모자라는 부분을 다음 세대 때는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계량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냥 찌르는 것이 아니라 저 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면 어차피 그거는 유전적인 능력이니까 유전적인 능력을 약한 부분을 강하게 키워주는 것, 그게 다음 세대에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유전적인 능력에 맞게끔 우리가 수정을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정확한 개량의 목적, 거기에 따른 여정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초인만삭으로 이러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저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큰 소, 하지만 최근에 경제성을 고려한 소, 아니면 지속성을 고려한 소, 300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량이 30kg 이상 나와요. 이러한 지속성, 유전적으로 이거 가능해요. 유전적인 개량을 통해서 이 지속성을 만들었어요. 이게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아니면 나는 다른 질병에 강한 소를 만들 거야. 그럼 그것도 상관없어요. 질병도 결국은 돈을 까먹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유량을 더 높이고 싶어. 방법은 뭐 피크를 팍 치거나 아니면 지속성을 꾸준히 끌고 가거나. 이러한 방법의 어떤 그 유전적인 어떤 개량에 대한 역사를 한 번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효율성, 전에도 얘기했죠. 이게 중요해요. 소가 커야 될까? 작으면 어떨까? 아담하면 우리가 같은 공간에 아담한 소를 키우면 공간도 많이 확보되고, 그죠? 근데 그 소가 전에는 과거에는 우유 1리터를 생산할 때 건물을 860g을 먹었다면 현재는 1리터를 생산할 때 710g만 먹어도 된다. 그러면 이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계량적으로 가능한 걸 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죠? 그래서 계량이 그만큼 중요해요. 계량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의 여정에서 우리가 계량의 방안을 어떻게 갈 거냐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사실은 그게 개인적으로 목장별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소규모 목장들이 모여서 아니면 한 조직이 그 부분을 어떤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면 쉽게 각각의 개체별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니죠. 하지만 이 개량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양관리적인 요소는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사양관리적인 요소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일 거고요. 유전적인 부분, 영양적인 부분, 이런 건강적인 부분들이 이 안에 다 팩터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까 사양관리적인 첫 번째, 번식 안 되는 거. 두 번째, 이런 어떤 뭐 유방염, 아니면 발급질병, 그다음에 우유가 안 나오는 거, 강제부터시키는 거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이거. 번식. 이게 안 되면 이거 안 나오는 거고, 그죠?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농가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상북도, 경대낙협 조합원들은 경상북도에서 IoT 사업이라는 아주 특수한 사업이 있어요. 무조건 하세요. 발전 탐지기. 이건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위쪽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들여서도 이 부분을 하는데, 하물며 경상북도는 70%를 여기서 지원해 준답니다. 말입니다. 근데 이 번식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번식이 안 되면 위량이 안 나와요. 근데 번식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발정 발견이에요. 근데 발정은 언제? 밤에. 다음날 아침까지. 70%가 와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번식 성적이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번식 성적의 계산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 비용 대비 저는 수익이 클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찌됐건 투자는 이것을 투자했을 경우에 이 비용을 우리가 들였을 경우에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빨리 리턴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장비들보다 번식과 관련된 장비는 한 번은 고려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번식에 있어서. 그래서 사행관리적인 측면에서 번식은 그냥 핵심이고 이 툴에 맞는 그냥 기본적인 요소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다. 각 단계는 이 보면 365일 보면 가장 이상적인 분만 간격은 그냥 학자들은 우리가 보면 얼마 며칠이에요? 365일이지, 그죠? 그냥 365일이에요. 하고 나면, 그죠? 분만하고 365일인데 분만하고 나서 이 전환기 관리, 그다음에 우리가 수정률을 높여주는 단계, 그다음에 이 BCS를 관리하는 시기, 그다음에 권유기를 준비하는 시기, 이 시기에 보면 이 안에 보면 이런 BCS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핵심 포인트예요, 사행 관리에서는. 그래서 이 뒷부분을 각각을 나눴지만 사행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각각의 부분을 나눈 이유는 그 소가 가지고 있는 사행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소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이 사행관리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잠재 능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거는 사행관리예요. 사료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사행관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행관리적인 부분을 각각의 파트별로 쭉 여기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뭐 번식 관리가 제일 핵심이라고 얘기했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유를 생산하고 분만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이게 사행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아 이게 기본이구나. 여기에 충실해야 되겠구나. 관리는 여기에 맞춰져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인 거고요. 소는 단기 목표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나오는 이벤트 예를 들면 어떤 분만에 대한 문제들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과거 3개월, 6개월 전에 우리가 사행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다시 3개월, 6개월 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소는 현재의 이벤트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과거에 우리가 사행관리를 잘못했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오는 거라서 그 부분들을 알고 사행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소에 생기는 모든 질병의 60에 70%는 분만 후 3 내지 4주 아니면 60일.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전환기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때 우리 차기의 중요한 부분은 BCS 관리가 왜 중요하냐? 그죠? 물론 과거에는 체중을 재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주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육안을 보고 각각의 BCS 평가를 해서 아, 저 소가 좋은 BCS를 가지고 있다. 번식에 영향이 없겠다 하는 부분들 사실은 이거로 지금 많이 그 어떤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BCS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 시기 때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루틴하게 해주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처음에 초유를 얼마를 먹이느냐 그 시기부터 육성우는 어떻게 단계별로 많이 나눠서 각각에 맞는 시기에 과비가 되지 않게 최고 3.5 BCS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분만하고 나서 송아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특히 송아지 관리 시기에 이 시기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패시브 면역하고 액티브 면역 어미에서 오는 면역하고 본인이 획득하는 면역 사이에 이런 관적들이 리스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하는 이 핵심부터 시작을 해서 송아지 관리, 그다음에 이후부터 12주까지, 그죠? 그다음에 수정 전 요 12주, 16주,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체중, 저지하고 홀스타인하고 12개월령에서 15개월령 체중을 얼마? 그 타겟을 볼 거냐. 그래서 그런 곡선을 그려보면 13에서 15개월령에 최고 125cm, 체중 350kg를 우리가 수정 적기로 잡는데 이 부분을 우리 목장에도 맞느냐, 거기에 맞춰 갈 거냐. 그죠? 근데 18개월이 넘어버리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태 관리는 이제 수정 전 6주부터 수정 후 6주, 그 다음에 수정 후 6주부터 분만 2개월 전 BCS 유지하는 거 육성 후 단계에서요, 초임후 단계에서요. 그 다음에 전환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요 시기에 분만 전후에 사료 섭취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최대한 건물 섭취량을 최대한 올려줄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이 권유 후기에 만약에 TMR을 급여한다면 뭐 여기다가 잎붙임 사료로 그때 TMR을 조금 적용을 갖다 주면서 분만하고 나서 TMR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이냐.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 전환기 관리 그런 것들도 고려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분만 직전, 그다음에 비유 초기, 그다음에 비유 초기 건물 섭취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체중 감소 최소한으로 하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 전환기 때 비유 초기까지 60일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BCS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거냐,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 사용 관리적인 측면에서 쭉 열거해 놨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코멘트를 안 할게요, 시간상.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좀 요약을 하면 사실은 이 포인트가 사양 관리에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 요약을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분만 후 5에서 14일령의 모든 소의 BCS를 측정했으면 좋겠다. 이건 사양 관리적인 측면에서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질병이 발생한 소를 왜 발생이 됐는지 이 시기에. 그다음에 우유 생산량이 낮은 소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있는 소겠죠? 그런 소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이고요. 번식 질병이 있는 소를 당연히 이 시기에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분만 후 50일에서 90일령에 발정이 없는 소, 혹시 지나가진 않았는지 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죠? 이 시기 때 상당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BCS 분만 후 40에서 60일령.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분만 후 초기에 BCS를 한번 체크를 하고 우유 피크 치기 전에 얼마가 변했는지를 측정을 하는 것. 이게 사기육 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번식 문제가 3번 이상 인공 수정을 했는데도 수정이 안 되는 소들은 왜 그런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공태일이 150일 이상 된 소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신 감정 같은 경우에는 임신 후 인공 수정 후에 45에서 50일령 한번 쭉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권유 전에 BCS가 얼마인지, 우리가 정말 원하는 체중의 BCS가 체중이고 BCS가 됐는지 권유 전에 이 부분들을 반드시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신 후 소에서 발정이 관찰되는 소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임에서 번식이 지원되는 것들. 이러한 두 가지 페이지의 팩터들은 목장에서 사양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 번은 필수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제 권유에 따르면 거의 필수적으로는 꼭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사양 관리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경쟁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양 관리적인 측면은 앞장에 보면 수많은 데이터 중에 제가 쭉 그 단계별로 나눠놨지만 그것들에 대한 핵심은 이 두 가지 페이지가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죠? 경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양 관리에 대한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여기다 코멘트를 했냐면 보시라고요. 농가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송아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초에는 어떻게 먹이고 그 이후에 사료는 어떻게 주고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양 관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기본이 보면 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안 보셔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사양 관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영양적인 요소들이 이 안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TMR의 규격도 나와 있고요. 배합설의 규격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을 지켜주면 경쟁력이 좀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기본을 자꾸 변형을 시키고 안 하고 평가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좋은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본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꼭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사양관리 영양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그냥 프로그램대로 권장 프로그램대로 육성 후 가면 좋죠. 그러면 비용은 올라가는 것 같지만 유전적인 능력이 받쳐져 있는 소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건물 섭취량을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데 최대한으로 못 먹는다면 유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료를 1kg 더 줬어. 비용이 800원이야. 근데 유량이 1kg 늘었어. 그럼 1,000원이야. 그럼 해야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당히 많은 농가들 가보면 첨가제를 중복돼서 쓰는 경우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료적인 부분도 있지만 첨가제도 의외로 그 비용이 꽤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왜 이 첨가제를 쓰고 있는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첨가제 사용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기능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사용 목적을 알아야죠. 그냥 간단하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비타민 미네랄제 하나, 그 다음에 뭐 가급적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요기타 아연, 요기타 셀레늄, 그죠? 그 다음에 톡신 바인더, 그 다음에 이스트 컬처. 그렇게 일반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제 우리는 보조 사업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 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큰 비용은 아니지만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굳이 똑같은 첨가제라면 두 가지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럼 한 가지를 심플하게 양을 좀 올려준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고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첨가제도 오히려 보면 좀 심플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고려하는 TMR 배합사리를 주면 사실은 첨가제 양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영향적인 부분인 거고요. 소화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향후에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향후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메탄가스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오겠죠. 첨가제를 썼더니 기존에 소화되지 않은 변하고 소화된 변하고의 차이, 이런 것들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러한 목적, 그러니까 첨가제를 쓰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에 맞는 첨가제를 꼭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부산물, 그다음에 차급주사료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이 부분은 그냥 부가적인 거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을 쓸 때 목장이 일반적으로 단독적으로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그죠? 그걸 조합이 역할을 해주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역할을 해주던.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원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양적인 가치를 누가 평가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독성 혹시 없는가? 안전한가? 그 다음에 이것이 섭취량하고는 문제가 없을까? 우유의 색깔은 변하지 않을까? 맛에는 변하지 않을까? 가격은 얼마일까? 사용에 편리한가? 지속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냥 어떤 있으면 썼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되면 오히려 그 부분이 큰 부작용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어떤 부산물을 쓰거나 원료를 쓸 때는 당연히 우리가 평가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쓰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있는 거고요. 현지의 상황에서 뭐 좀 엄밀히 얘기하면 목장들이 자가 TMR을 하는 게 경쟁력이 현재는 있을까? 아니면 구입 TMR을 하는 게 경쟁력이 있을까? 이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에는요. 지금 원료 상황, 그다음에 원료의 수급 상황, 향후의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자가 TMR을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까?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입 TMR을 했을 경우에 거기서 얻는 장점은 있을 것 같은데 농가들이 그 부분을 왜 꺼려할까? 만약에 그 부분만 극복이 된다면 이 구입 TMR을 쓸까 자가 TMR을 할까에 대한 방법도 현 시점에서는 한 번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간다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요약을 하면 첫 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뚜렷한 목장의 비전과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건 현재가 아니라 손은 현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일이 현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다면 과거에 어떻게 바뀔 거라는 이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차기주수가 얼마고 유량이 얼마고 쿼터가 얼마인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근데 목표가 부합하는지, 목표가 설정해졌는데 쿼터가 3톤인데 2톤 800밖에 안 짜. 그러면 그건 돈을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500kg만 더 짜고 쿼터량을 더 짜면 거기만 맞춰주면 수익이 어마어마한데, 그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 경영비용, 아까 얘기했던 경영비용에 대한 분석,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
대한 부분을 알고는 있어야죠. 그 수치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이 경쟁력에 되게 중요한 요소인 거고요.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개방적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교육이 됐거나 어떠한 정보가 됐거나 하는 부분을 새로운 것들에 대한 부분을 오픈 마인드로 쭉 받아들이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굳이 우리가 배제할 필요는 없죠.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그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 그다음에 기록하고 분석하고 개선하고, 제가 아까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록적인 부분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의 결과가 결국은 돈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킬 건지, 저는 이 7번에 대한 요소가 너무 중요하다고, 오늘 다양한 팩터가 있었지만 이 7번이 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한 것, 사행관리가 됐던,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소가 됐던, 영양적인 요소가 됐던 이 기본에 충실한 것, 그러니까 한 번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건비, 그 다음에 차기도수 30도, 50도, 만약에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굳이 현재 상황에서는 고용을 해서 목장을 운영을 해야 될까? 아니면 30도, 40도, 50도를 차기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로 목장을 운영한다면 가족농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어떨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어찌됐건, 아니면 사료에 대한 부분도 볏집을 줘야 돼?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거 다시 시작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한번 고민해보고 기본에 충실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모든 문제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게 되면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변형이 됐던 뭐가 됐던 그 변형 자체가 어떤 기본에 충실하고 그 기본에 맞춰서 해준다면 제가 보기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 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영양관리, 사양관리. 그렇죠? 소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사양관리. 내가 편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가 편리할까? 이렇게 해주면 소가 편리할까? 편안한 소는 결국은 더 많은 생산성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내가 편한 거, 그거하고 소가 편한 거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다. 그래서 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양관리적인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일 거예요. 우리가 실행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경쟁력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게,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면 경쟁력이 확보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나마 조금 더 하나의 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